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권건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고구려 초중기 왕들을 공부했었죠. 유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수왕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후기왕 보장왕인데, 이 보장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구려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로는 영계소문, 그리고 수당전쟁이죠.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00년대인데요. 고구려가 668년도에 망하죠. 그 시기가 600년대입니다. 7세기. 자, 이제 고구려 후기가 되면은 이 영계소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계소문이 그 천리장성 축조 감독관이 돼요. 이 천리장성을 왜 축조를 하느냐? 그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범을 했다가 물러나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같은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나라가 국력이 쇠퇴하겠죠. 전쟁에 많은 물자를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로 바뀝니다. 태종이 그 당나라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 당나라도 침범할 분위기였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 고구려는 이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영계소문이었다. 자, 천리장성을 쌓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 영계소문 휘하에 인물들이 많이 모이겠죠. 사이에 이 영계소문이 결국에는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보장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영계소문이 대망리지가 되죠.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한다. 이 영계소문이 신라하고 당에는 굉장히 강경책을 고수합니다. 당나라는 당연히 수를 이어받았으니까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영계소문은 굉장히 신라와 당의 강경책을 고수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고구려 후기 왕은 보장왕인데 영계소문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구려와 중국 전쟁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나라, 당나라다. 한나라하고 관련된 거는 어느 나라였어요? 그렇죠. 고조선이었죠.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와 관련된 거는 중국이다. 그렇죠.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은 그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과 관련되어 있죠.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고,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였고, 그다음에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였죠. 이 관련입니다. 고려 때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면은 어떤 나라예요? 명나라, 청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세요. 막 헷갈리시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고조선 때 중국 나라는 한나라, 이제 고구려 삼국시대 때는 수나라, 당나라. 이 당나라가 이제 나중에 신라하고 연합하죠. 그때까지 계속 있는 거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런 다음에 고려시대로 가면은 이제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들하고 관련이 많다. 그 중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 여진이 세운 금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와 관련이 있다. 자, 조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명나라가 조선 초에 관련이 있죠. 명나라가 고려 말에 원나라를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면서 이제 명나라로 통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인조 때 후금이 침입을 하죠. 후금이 침입을 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 후금이 나중에는 중국을 통일하고 청나라를 세우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관련된 국제적인 관계가 그 당시에는 중국밖에 없죠.
이런 나라를 매치를 시키면 이 시기 문제를 풀 때 매치가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하고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 6세기 말이면 몇 년대 500년도 말이죠. 그때부터 이 국제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남북 관계하고 동서 관계하고 이게 분리가 돼요. 고구려하고 돌궐은 저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이죠. 그 다음 뭐 백제, 외, 이렇게 남북으로 쭉 연결된 그 남북 세력하고 이 신라하고 이제 중국 세력, 수나라, 당나라하고 이제 동서 세력이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계소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신라하고 당나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제 관계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가 침범을 하죠. 자,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 7세기 초에 612년도, 이 연도는 아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이 정도 선이다. 수나라가 먼저 침입했다. 그 다음에 당나라가 침입했다. 그런 식으로만 알면 돼요. 이 수양제가 침입을 하죠. 수양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수나라가 먼저 침입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침입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서 수나라 침입 때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왜 그러냐면은 전쟁 관련해서, 전투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매치를 시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하고 돌아가면서 수나라도 국력이 쇠퇴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고구려에서는 그걸 또 재침을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이때 영계소문이 감독관으로 파견된다. 그리고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대망리지가 되면서 정권을 장악한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30년 후에 수나라 침입하면 드디어 당나라, 당태종이 침입을 합니다. 하지만 양만춘이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 중국과의 전쟁은 종식이 됩니다. 이 순서 고구려 때 수나라가 먼저 침입하고 그 다음 당나라가 침입한다. 수나라 때 관련된 전투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그다음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다. 이렇게 매치만 시키시면 돼요. 그 순서만.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 천리장성 축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또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시니까. 이 천리장성이 역사적으로 딱 2번 나옵니다. 그 고구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죠. 자, 그러면 고려로 넘어가면은 이 거란이 고려가 그 국제관계 그 외침 관련해서 세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의 100년 단위로 첫 번째가 거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몽골 이렇게 됩니다. 이 100년 단위로 300년 동안 100년 단위로 계속 침범을 해요. 유목민족. 고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참 힘든 왕조였죠. 유목민족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성해진 때였기 때문에 고려는 힘들었다. 그 첫 번째 거란이 침입을 합니다. 이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거든요.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막아냅니다. 어떻게 국력을 하여튼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막아내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이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그 국경 지역에 이게 설치를 한다. 뭐 나성도 축조하죠. 개경에 나성도 축조하고 이게 천리장성 축조는 딱 2번 나온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구려 당침략 대비해서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고려 거란 전쟁 후에 천리장성 축조 딱 2번 나옵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천리장성 축조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도 그 2번에 진짜 중국이 되게 큰 나라잖아요. 인구도 훨씬 많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냈잖아요. 그럼 고구려도 이제 국력이 많이 쇠퇴하겠죠. 근데 이제 고구려의 멸망이 전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두 번의 수당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한 상황에서 이 백제 의자왕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백제 의자왕이 이게 마지막 왕이죠. 백제의 마지막 왕. 백제 의자왕이 즉위 초에 굉장히 정치를 잘하면서 신라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대야성 등 40여 개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 영계서문한테 원군을 요청하지만 결국에는 거부를 당하고 결국에는 김춘추의 노력으로 이제 나당연합군이 드디어 결성이 됩니다. 이제 나당연합군이 660년도에 백제를 멸망시키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끼리 뭐 연남생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들들끼리 이제 권력 다툼을 하다가 내부 분열이 또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668년도에 드디어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며 멸망을 하게 된다. 이제 고구려가 좀 아쉽죠.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이 수당전쟁까지 다 견뎌내고 이 30만 대군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걸 다 견뎌낼 정도로 굉장히 그 강력한 국가였는데 결국에는 이 나당연합군에 패배한다. 가령 뭐 역사를 만약에라는 걸로 대비하면 안 되는데 가령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는 더 달라졌겠죠. 고구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백제로 넘어가는데 일단 백제 왕 계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쭉 이렇게 있죠. 뭐 원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왕까지. 자, 여기서 나올 만한 왕은 근초고왕하고 이 계로왕. 계로왕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고구려 왕 설명을 할 때 고국 원왕을 설명을 했죠. 고국 원왕을 설명을 할 때 죽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원통하게 죽었죠. 그래서 고국 원왕이다. 이 계로왕도 죽습니다. 그때 이 근초고왕이 그 평양성을 침범해서 고국 원왕을 죽이죠. 이제 장수왕이 5세기 때 남진 정책을 하면서 이 당시에 한성을 침범을 해가지고 이 계로왕을 죽입니다. 복수를 하죠. 자, 이 계로왕이 죽으니까 그 도망가죠. 백제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웅진 시대를 열죠. 웅진 시대. 이제 지금으로는 공주죠. 웅진이. 예, 문주왕 때 천도를 합니다. 동성왕.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후에 이제 또 더 밑으로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부여, 충남 부여. 그게 이제 사비시대라고 그러죠. 사비시대. 성왕 때 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왕.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왕은. 여기는 뭐, 그 왕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왕 때 있었던 좀 특색 있는 사건들, 역사적으로 특색 있는 사건들이 이제 막 섞여서 나올 때, 이 왕 때 있었던 일들이 나온다. 뭐 원조는 뭐 백제를 건국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고, 고이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추죠. 좀 백제가 고구려나 신라보다 이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빨리 갖춥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생겼지만 이 백제는 아무래도 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 바다 건너면 바로잖아요. 산동반도 가깝기 때문에 그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서 이 백제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좀 빨리 만들었다. 이때가 고이왕 때다. 고이왕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이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전성기가 빨리 오죠.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 4세기 초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그때 5세기 때, 그때가 최전성기가 오죠. 근초고왕이 백제에서는 최전성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침류왕은 뭐 불교 관련이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뭐 비유왕 같은 경우는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동성왕 같은 경우는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문주왕 같은 경우에는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제 문영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영왕릉으로 유명하죠. 문영왕릉이고 뭐 지방에 뭐 22담로를 파견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돼 있고, 서광 때는 다시 중흥을 좀 하죠. 백제가 마지막 망하기 전에, 그 조선시대도 조선 후기 때 영조 정조 때 마지막 부흥기가 있었잖아요. 이 사비시대 때 이 성왕도 그 한강유역을 다시 점령을 하죠. 진흥왕과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성왕 문제도 많이 나오고, 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서동요설화죠. 무왕은 서동요설화가 유명하고, 무왕 때 이제 뭐 익산 금마저에 뭐 미륵사도 세우고, 미륵사 석탑 그것도 세우죠. 그것과 미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순서도 뭐 특별하게 그 웅진시대 정과, 웅진시대 왕과, 사비시대 왕과 이 정도만 매치만 시키면 돼요. 웅진시대 때 무령왕이었다. 사비시대 때 성왕, 모왕이다. 이 순서만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더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래시대, 한성시대. 지금 우리 유래 지역에 있죠. 서울에. 그때 유래시대인데, 이 온조가 누구예요? 그렇죠. 부여계입니다. 그,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주몽도 부여계죠. 근데 이제 고구려가 강성해지고 부여가 망한 다음에 그 부여계 유민인 온조가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북쪽으로는 못 가니까. 내려오는데 이제 압록강 지역의 그 북쪽 지역은 고구려가 딱 막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는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까지 내려오죠. 한강유역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그 당시에 토착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만 땅이죠. 사만 땅. 토착 세력 중에 이 팔성 귀족들이 있었어요. 팔성 귀족. 아무래도 이제 그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그 박힌 돌들하고 연합을 해야겠죠. 나라를 세우려면. 그래서 팔성과 연합해서 백제를 건국을 한다. 이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팔성과 연합했다. 온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백제 건국의 그 전개 과정에서 최초로 백제가 건국될 때 그 토착 세력인 팔성과 연합해서 건국을 했다. 그 다음에 고유왕후 아까 말한 대로 빠르죠. 3세기잖아요. 3세기. 굉장히 빠르죠. 3세기 때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나중에 이 관직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별 하겠지만 이 좌평, 16관 등을 마련했다. 이러면은 백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좌평이 뭐고 관등 16관 등이 뭐고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 육좌평, 평자가 들어간다. 평자. 그러면은 이제 백제라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곤초공황 때가 되면 이 4세기 때문에 백제가 최전성기를 맞죠. 그때 저번 계속 설명을 드렸죠. 평양성 공격하여 고국 원앙을 죽인다. 그렇죠. 원통하게 죽죠. 고구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소수리망이 즉위하면서 기틀을 다시 마련하죠. 그런 과정입니다. 자, 뭐 중국 남쪽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죠. 백제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서해를 넘으면은 바로 산둥반도잖아요. 중국. 그쪽이 남조 쪽에 있어요. 남조. 그 당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다. 칠지도 유명하죠. 칠지도를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줬다. 이때가 근초고왕 때다. 그렇게만 매치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서기도 편찬했겠죠. 가장 전성기이기 때문에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을 했겠죠. 이 역사서 문제도 이제 시대별로 많이 나오죠. 자,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국의 역사서 편찬 과정에서 아까 백제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문진의 사기, 신라는 거칠부의 국사다.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외울 필요 없고, 고흥의 서기면은 백제구나, 거칠부의 국사면은 신라구나. 이문진의 사기는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지만 백제 고흥의 서기, 그러니까 이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 신라 진흥왕, 가장 전성기 때 왕들이잖아요. 이때 역사서를 편찬했다. 가장 전성기 때 아무래도 평화로울 때니까 그 자기들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광개토대왕 때 역사서가 아니고 7세기 초, 600년대 초에 그 이문진의 사기를 폈냐 좀 특색이 있죠.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면 되면 이거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류학 때 이제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 침류학은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 수용. 근데 뭐 침류학에 관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삼국의 불교 수용에 대해서 문제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삼국의 불교에서는 저번에 고구려 할 때도 말씀드렸죠. 또 반복됩니다. 소수림왕 때 고구려는 전진의 순도,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 신라는 버품왕 때 이차돈으로 인해서 불교를 공인했다. 그때 설명을 드렸죠. 이 신라 이차돈만 아시면은 기준을 잡고 하면은 이제 분류가 더 빠르겠죠. 이차돈을 버품왕 때, 이 신라가 강쟁이 느렸잖아요. 6세기 때잖아요. 거의 200년 가까이 느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신라가 그 불교를 공인을 안 하다가 이 이차돈이 자결을 했는데 빨간 피가 아니고 하얀 피가 나오니까 이거 불교가 굉장한 종교구나 해서 결국에는 공인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키면 돼요. 다시 한번 고구려는 전진의 순도가 전파,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 신라는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다. 비교해서 문제를 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뭐 비유왕, 계로왕이 나오는데 이 비유왕은 왜 나오냐면 이 비유왕 때 이 나제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 나제 동맹이 뭐예요?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죠. 왜 결성했겠어요? 그렇죠. 5세기 때 장수왕이 이제 광개토대왕이 북쪽을 다 평정을 하고 아들인 장수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남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국에는 여기 한양이 아니고 평양이죠. 평양. 잘못 썼네요.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라나 백제는 영토도 적고 아무래도 인구수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였는데 남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신라 백제의 입장에서는 기겁을 했겠죠. 이놈들이 북쪽에나 신경 쓰지 남쪽에 신경 쓰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신라하고 백제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앙숙이었지만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결성을 했다. 그러니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연결된 거는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이다.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이 나제 동맹이 나중에 이제 고 장수왕이 나중에 이 계로왕을 죽이잖아요. 계로왕을 한성을 침하고 계로왕을 죽이고 백제가 도망가잖아요. 웅진으로 돌아가면서 보세요. 이때 동성왕 때 또 신라와 혼인동맹을 합니다. 혼인으로 해가지고 나제 동맹을 강화시킵니다. 이 나제 동맹이 2번 나와요. 근데 이 순서 시기 문제로 나올 때 나제 동맹을 강화시켰느냐 아니면 최초로 체결을 했느냐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최초로 체결을 했을 때는 어느 시기냐면은 장수왕이 천도를 했기 때문에 평양성으로 남진 정책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나제 동맹을 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로왕을 죽이면서 이제 한성을 함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공주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무섭죠. 이제 한성까지 함량시키니까 이제 더 강력하게 이 백제 문주왕 동성왕 때 이제 신라와 이제 혼인 동맹이라는 거 더 끈끈하게 뭉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를 시켰다. 이 시기 순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장수왕 천도 때는 나제 동맹을 최초로 체결했고, 장수왕이 한성을 침범해가지고 계로왕을 죽인 다음부터 이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더 무서우니까 신라와 더 끈끈하게 나제 동맹을 강화를 시킨다. 이런 순서입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자, 괴로왕은 죽는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괴로왕 죽고 나서 이제 문조왕이 운중으로 천도하는데, 그러니까 동성왕 때 이제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고, 이제 무령왕이 되면 6세기 때가 되면은 이제 중흥의 기틀 마련인데 뭐 별 그런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이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제 그 왕족을 지방에 그 왕족을 파견했다는 거는 그 지방을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삼국시대는 아직도 그 확실한 그 통일신라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그 지방 장악력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당시 예전부터 지방에 있던 토박이들. 백제 같은 경우에도 그 팔성 귀족들하고 건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들이 힘이 강한 상태였죠.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삼국시대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이 지방 정식으로 이 신하들을 지방관으로 파견되는 거는 그 고려 때나 돼가지고 파견이 됩니다. 고려 때도 초기에는 호족 세력들이 강했었죠. 하지만 이제 고려 말 정도에 가면서 이제 조선에 가면은 진짜 정식으로 이 지방관들이 생기는 거고, 고려 말 때부터 고려 후기 중후기 때부터 지방관들이 파견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삼국시대의 지방에 뭐 특히 관리들은 아니지만 왕족을 파견했다는 거는 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그런 거예요. 지방 장악력을 높이는 약간 중앙 집권적인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에 22담로의 왕족 파견했다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문영왕 때 마지막 기틀을 마련을 하죠. 마련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비시대 때 성왕 때 그 2차 부흥기를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이 문영왕릉이 왜 나오냐면은 이 왕릉을 파봤더니 이 지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왕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최초였습니다. 이게 그 발굴을 했던 모든 그 왕들 뭐 이게 어느 왕 때인지 어느 왕 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문영왕릉은 이 문영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 지석에. 그러면서 유명해졌죠. 이 문영왕릉이 이 벽돌무덤 양식이에요. 벽돌무덤.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화강암 같은 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 벽돌이라는 거는 그 당시 중국에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벽돌을 층층이 쌓여가지고 이 양식으로 변해서 중국과 남조하고 교류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 그게 많이 나옵니다. 문영왕은 지방의 22담로 파견, 문영왕릉이 벽돌무덤 양식으로 중국 남조와 교류를 증명을 한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웅진 공주시대였다가 자, 이제 사비시대, 부여시대로 넘어갑니다. 부여가 사비시대죠. 이 사비시대 때 이제 문영왕이 어느 정도 지방의 장악력을 높이면서, 그 전에 백제는 군사를 동원하더라도 지방의 귀족 세력들한테 사병들을 착출해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영왕 때 그래도 그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 22담로를 파견하면서 지방 장악력이 커지니까 성왕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진흥왕과 연합합니다. 신라. 그때 6세기 때 신라는 최전성기였죠. 진흥왕과 연합해가지고 이 한강을 장수왕이 차지했던 그 고구려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 한강 상류는 이제 신라가 차지를 하죠. 그러면서 진흥왕 때는 저기 고구려 함경도 땅까지 그 진출을 하죠. 함경도 땅까지 진출을 할 정도로 이제 신라는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성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면서 좀 부흥기를 맞았지만, 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 진흥왕한테 패해가지고는 죽습니다. 성왕이.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이제 나락의 멸망의 길로 이제 천천히 가는 거죠. 이 관산성 전투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어차피 이 관상선 선추도 전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면 또 시대 구분을 할 때, 시기 구분을 할 때, 이거는 백제 성왕하고 신라 진흥왕하고의 싸움이었다.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 싸우다가 성왕이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가. 그러다가 이제 왕이 또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이제 무왕이 들어섭니다. 무왕이 들어서지만 이제 무왕 입장에서도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여기도 구군이 다 했나 보다. 이 부여도 사비도 그래서 이 익산 쪽 금마라고 그러는 익산 금마저라고 그쪽으로 천도 계획을 짜요. 짜가지고 막 미륵사도 건립을 하고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천도를 하지는 못하고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지금 유명을 하죠. 이 양쪽에 똑같은 석탑이 지금 금마 그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그 미륵사 터가 있죠. 탑도 2개 복원을 해 놓은 상태죠. 서동요설화가 유명하다. 무왕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넘어가 가지고 자 결국에도 이제 백제도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자왕이 초에 그 윤충으로 하여금 장군이죠. 윤충으로 하여금 대야성 신라의 40여 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의자왕이 장군 윤충으로 하여금 대야성 등 신라의 40여 성을 점령하니까 그 신라가 기겁을 했겠죠. 국가의 운명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김춘추가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고 결국에는 그 백제 개백이 이끄는 그 결사대를 황산벌에서 이 나당 연합군을 패퇴를 시키고 결국에는 660년도에 백제는 멸망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 순서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아까 백제의 순서를 나제 동맹을 했었을 때부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백제 멸망까지.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자, 오늘까지 이 고구려 후기 수당 전쟁하고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왕 강건세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